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머썸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려 27년 FBI에서 근무한 특수요원도 자기가 맞고 듣고 봤던 사건 중에 가장 슬픈 사건이라고 할 만큼 역대급 기이하고 기구한 그런 사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범죄 다큐로 거의 계속 몇 주간 1위를 했던 사진 속의 소녀의 이야기예요. 나 이 얘기 알아 하시는 분들 정말 알아요? 이 넷플 다큐가 나오기 전에 사실 미국에서는 A Beautiful Child라는 맷 벌백 작가의 이제 책으로 미국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넷플의 다큐 보시는 거 추천해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디테일이 생략이 된 거예요. 이 하나하나 디테일들도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 그래서 늘 그렇듯이 이미 이 다큐를 보신 분들도 오늘 제 영상 보시면 어머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디테일을 아실 수가 있고요. 혹은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제 얘기 듣고 넷플로 다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고요. 나오는 이름도 되게 많을 거예요. 계속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엄청난 이야기이니까요.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1968년 미국 미시건이에요. 여기 사는 10대 샌디와 클리프는 고등학생 때 서로 만나서 첫눈에 반했어요. 그렇게 사귀기 시작한 둘은 누가 봐도 정말 되게 귀여운 10대 커플이었는데요. 근데 샌디가 만 18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임신을 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남자친구 클리프가 내가 책임질게. 우리 셋이 앞으로 잘 살자. 자, 그래서 그렇게 애 낳고 평생 행복할 것 같았는데 당시가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클리프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미국에 있을 자기의 예쁜 와이프 그리고 토끼 같은 딸을 생각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버티고 버텼어요. 그리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뭐야? 딸이 하나 더 생겼네? 자기가 전쟁 가 있는 동안 샌디가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랑 애를 또 하나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둘째 또 임신해서 애기 가졌어. 클리프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정리할 새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샌디가 우리 이혼하자 하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렇게 둘은 헤어지고요. 클리프는 그때 전쟁 트라우마 PTSD 굉장히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충격에 이혼 충격에 아무튼 그래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돼요. 자, 샌디는 클리프와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죠. 그리고 바람난 남자랑 결혼하고 이제 딸도 둘 더 낳고 아들까지 또 임신을 해요. 그런데 남자가 샌디랑 애들을 떠나버렸어. 뱃속에 있는 애까지 내 자식하고 혼자가 돼버린 샌디는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이주해서 막 트레일러 집들이 모여있는 그런 이동주택촌 있잖아요. 거기서 애들이랑 복작복작 살다가 얼마 안 돼서 몇 달 안 돼가지고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애 이렇게 키울 자신이 없다. 그래서 아동복지국에 생떼 같은 새 아이를 데리고 난 양육권 포기하겠다. 얘네들 입양 보내던지 해달라 하고 애들을 거기에 그렇게 두고 나와요. 아이 셋을 포기하고 엄마 입장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졌겠어요. 그렇게 샌디는 매주 교회에 나가서 엉엉 울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그날도 교회에 앉아서 막 울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샌디 옆에 이렇게 탁 앉더니 샌디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다 말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샌디가 막 울다가 옆에를 보니까 당시에 샌디는 그때 한 20대 중반이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한 몇 살 많아 보이는 한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이렇게 자기를 진심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샌디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런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제 이름은 브랜든 윌리엄입니다. 일 때문에 근처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주일이라서 교회에 잠깐 들렸는데 이렇게 운명처럼 당신을 발견했네요. 마치 그분께서 절 당신에게 인도한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샌디가 그 순간에 그 남자 뒤에 이렇게 세인트, 성인처럼 뭔가 이렇게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대요. 천사같이. 그래서 막 울면서 이 남자한테 자기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이렇게 내가 혼자가 되고 애들 양육권까지 얼마 전에 포기했다 막 이런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샌디 손을 꼭 잡으면서 하는 말이 걱정 마세요 샌디. 제가 자식들 찾게 도와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샌디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날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랑 같이 결혼합시다. 내가 저기 텍사스에 집도 있고 내가 당신이랑 자식들 책임지겠다. 그러는 거.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처음 본 남자가? 샌디 눈에는 진짜 이 남자가 천사 같았다니까요? 그래서 샌디가 네, 그래요.
해서 만난 지 2주가 안 돼서요. 결혼을 해요. 그리고 보호소에 가서 그 맡겼던 세 딸을 다시 찾아와. 이제 막내 아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브랜든이 산다는 집,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되게 조그만 트레일러였어요.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됩니다. 아니 이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샌디는 이 사람이 천사 같았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브랜든은 천사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완전 반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1943년 조지아에서 태어난 브랜든은요. 아니 본명으로 부를게요. 본명은 프랭클린이에요. 줄여서 프랭크라고 지금부터 불러요. 자, 프랭크 플로이드는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방적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는데 엄청 심한 알코올 중독의 가정폭력범이었어요. 그래서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막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고 보이는 가족 누구든 간에 막 그냥 패고 이러니까 엄마랑 자식들이 아빠가 집에서 오는 소리가 들린다. 발자국 소리만 나도 옷장 안에 숨고 침대 밑에 숨고 막 이 정도였던 거야.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아빠가 프랭크 첫 번째 생일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뭐 간 문제, 신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죽어요. Thank God이죠. 근데 이게 다행이 아니었던 거야. 지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혼자 엄마가 당시 이제 29인가 그랬대요. 못 키우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애들을 5을 다 데리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아동보호소? 엄마 아빠한테 버려지거나 뭐 고아이거나 이런 아이들이 자라는 곳이었어요. 아동 뭐 보육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거기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5애들 다 거기다 두고 안녕, 굿바이, 잘 살아라 작별 인사를 해요. 엄마는 감당도 못할 애들 내가 키우는 것보다 여기서 크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 이 시설은 규모는 조그만데 애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다 관리받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심지어 또 이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엄청 엄격하고 룰도 되게 엄격해. 체벌 같은 게 너무 심하고 하니까 애들 스트레스가 완전 풀이 가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안에서 애들끼리 폭행, 괴롭힘, 성폭행이 난무했어요. 진짜 웬만한 소년원보다 사실 더 심한 곳이었던 거예요. 자, 조금만 얕보이면 먹잇감이 돼 보이는 이 보육원에서 프랭크는 굉장히 쉬운 타겟이었어요. 왜냐면 2살에 여기 왔어. 어리기도 했고 몸집도 크면서도 계속 좀 상대적으로 작았거든요. 여기서 같은 애들한테 폭행을 무자비하게 당하면서 자라다가 16살에 여기서 도망쳐 나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기저기 뭐 음식 훔치고 물건 훔치고 하면서 홈리스로 생활하다가 어떻게 생모를 찾아서 가요. 아마 프랭크는 엄마가 자기를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근데 엄마는 당시 창녀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반기기는커녕 2살 때 헤어졌잖아. 14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엄마가 너가 왜 여기 있냐? 여기 왜 왔어? 왜 나 찾아왔어? 약간 이런 눈치였어요. 자, 그렇게 갈데없는 프랭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군대에 자진 입대를 하기로 해서 가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쫓겨나요. 왜냐? 알고 보니까 나이, 이력 이런 걸 다 조작했던 게 걸린 거야. 그래서 강제 전역, 불명예 전역이 됐어요. 자, 이때부터 프랭크의 본격적인, 그전에 뭐 이렇게 뭐 음식 훔치고 이런 거는 범죄도 아니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데요. 뭐 일례로 잡화점에 가서 뭐 총 이렇게 넣는 케이스 같은 거를 훔치다가 경찰이랑 총격전도 벌여요. 경찰한테 총을 쐈다고. 당연히 경찰도 반격으로 총을 쐈어요. 그래서 대치하면서 배에 총까지 맞는 사건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소년원에 1년 넘게 보내져요. 갔다 오면 좀 나아졌냐? 전혀 교화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흉악해졌어요. 소년원에서 나오자마자 프랭크가 어디로 가냐면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가 지냈던 보육원 근처로 찾아가요. 그 근처에 이제 볼링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엄마 아빠랑 같이 놀러온 4살짜리 여자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납치해 가가지고 인적 드문 이제 스풀 같은 데로 데려가서 그 아이를 거기서 성폭행하고 도망갔다가 이제 잡혀서 10년 동안 감옥에 가게 돼요. 지금이었으면 아마 형량이 훨씬 더 길었을 텐데 10년밖에 안 받은 거예요. 근데 10년이 뭐예요? 2달 감옥에 있다가 탈옥을 해요. 그래서 차 훔치고 총 훔치고 또 은행 털고 은행에서 6,000불인가 털었대. 그러다가 다시 잡혀요. 총 30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잡혀 들어가서도 또 탈옥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 보안이 되게 삼엄한 되게 무시무시한 죄수들이 있는 교도소에서 지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아무리 흉악범들이 있는 교도소라도 애들한테 나쁜 짓 한 놈들은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한다. 프랭크랑 같이 지내던 죄수들이 얘 어떻게 잡혀왔을까? 처음엔 몰랐는데 지내다가 이제 알게 된 거야. 야, 저 새끼 뭐 4살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그때부터 교도소 안에서 프랭크는 흔히 말하는 bitch, B-I-T 뿅뿅이 됐어요.
같은 죄수들한테 두드려 맞고 별의별 짓을 다 당하고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억울하다 교도관한테 말도 못해. 왜? 교도관도 완전 극혐하거든.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 네가 뭘 잘했다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더 패. 이 안에서 얼마나 프랭크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 그래서 흔히 이제 데디라고 말해요. 오늘 되게 많은 표현을 알려드리네요. 교도소에서 좀 힘 좀 쓰는 자기야를 찾은 거죠. 여러 명한테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명한테 뭐 별의별 짓 당해도 한 명한테 당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그 힘 좀 쓰는 데디 밑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원래는 30년형인데 가석방이 돼서 10년 만에 나오게 돼요. 이런 괴물 같은 놈이 좀 더 나이 들어서 힘이라도 좀 빠졌을 때 나왔으면 이 미국 사회가 조금 더 그 당시에 더 나은 사회가 됐을 텐데 아직 이제 뭐 30대란 말이에요. 이런 놈이 나와서 또 진짜 진심 여러분 출소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 넣던 물론 여자예요. 길거리에 있는 그 여자한테 달려들어서 차에 막 그 여자를 밀어 넣고 때리고 을 시도를 하는데 다행히 여자가 도망을 치게 돼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프랭크가 또 다시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구금을 하지는 않고 1973년 6월에 재판이 있을 거니까 여기 출석해라 했는데 법원에 나타나지를 않네. 그래서 경찰이 너 왜 안 왔어 하고 잡으러 갔는데 없어. 그렇게 다시는 경찰이 프랭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다른 주로 튀어가지고 다른 사람 주민번호로 지가 만든 가명으로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만든 가짜 이름이 브랜든 클레어 윌리엄. 열받는 게 심지어 미들네임까지 디테일까지. 자, 이렇게 브랜든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동주택촌들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다니면서 또 사기치고 훔치고 그러고 다니다가 다음 타겟인 샌디라는 여자를 노스캐롤라이나 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아까 얘가 4살짜리 여자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 했죠? 그런 놈인데 샌디가 어린 딸이 셋이나 있다고? 근데 보육원에 맡겨놨다고? 무슨 소리야. 우리 당장 같이 와서 다 같이 살아야지. 샌디는 처음 본 남자가 경찰에 수배령 내려진 그런 남자인지도 모르고 2주 만에 결혼해서 첫째 딸 5살 수잔, 3살 앨리슨, 2살의 에이미 그 어린 딸들을 데리고 프랭크네 트레일러로 제 발로 들어간 거예요. 브랜든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데 프랭크라고 그냥 부를게요. 자, 프랭크가 본색을 드러내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금방 샌디에게 소리 지르고 손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항상 칼을 차고 다니면서 너 떠나볼 테면 떠나봐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했대요. 근데 이런 프랭크가 유독 5살짜리 첫째 딸 수잔을 굉장히 아끼는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애들 뭐 다 예쁘고 그러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영특하고 예쁘고 착하고 왜 막 천성적으로 좀 잘 웃는 그런 밝은 아이였거든요. 그러다가 하루는 샌디가 애들 기저귀 사러 나갔다가 가게에 가서 가짜 수표로 가짜 돈으로 계산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근데 이게 샌디가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저기 음식도 그렇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사기를 친 거죠. 그렇게 다니다가 이번에 걸린 거야. 그래서 감옥에서 30일을 수감하게 됩니다. 자, 그럼 뭐야? 5살, 3살, 2살짜리 여자애들이랑 그 변태 같은 미치광이 남편이랑만 남게 됐네? 그래도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 남편이 그런 변태 도라이라는 거를 몰랐을까요? 감옥에서 과연 샌디가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30일 지내다가 집에 왔는데 집이 텅텅 비었네. 남편이랑 3 자식들이 다 사라졌다고요. 집집마다 옆 트레일러 저 트레일러 똑똑똑 두드리면서 혹시 우리 남편이랑 애들 봤어요? 물어도 보고. 그리고 경찰서에도 찾아갔는데 경찰이 그 남자랑 혼인신고 하셨다고요? 아니 그럼 법적으로 애들 보호자네요. 그럼 납치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냈대.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둘째랑 셋째 딸은 프랭크가 어떤 교회에 두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보육원에 맡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애들 2명은 찾게 됐는데 그 첫째 딸 5살짜리 수잔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못 찾았어요. 자, 여기까지가 샌디가 자기 애들을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15년 후인 1990년 4월 여기는 미국 오클라호마의 한 차도였어요.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뭔가 멀리서 뭐 어떤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이 긴장했어. 저게 뭐지? 하고 속도를 낮춰서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자세히 보니까 하이힐이었어요. 아 뭐야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다시 운전하다가 얼마 지나지가 않아서 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이힐보다 훨씬 큰 형체였어요. 남자들이 이번에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뭐지 하고 점점 다가가는데 어두운 형체지만 멀리서 봐도 하늘하늘 바람에 살랑대서 이렇게 나부끼는 금발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거기에는 어떤 금발머리의 여자가 엎드린 채로 쓰러져 있었는데요. 주변에는 뭐 장을 보던 길이었는지 우유, 빵, 탄산 캔음료 막 이런 것들이 막 어지럽게 놓여져 있었고요. 남자들이
바로 911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원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여자가 다행히 아직 맥이 있었어요. 이렇게 얼굴을 들춰보니까 되게 젊은 여자야.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데디 하면서 아빠를 찾고 있었어요. 바로 이제 응급실로 이송이 되고요. 경찰도 출동을 했어요. 뺑소니라고 보이니까. 그래서 근처에 식당이랑 모텔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혹시 무슨 소리나 본 거 없냐 목격자를 찾았는데 거기 있었던 그 누구도 보통 차 사고가 나면 아무리 뺑소니라도 뭐 브레이크 소리라든지 사람이 치는 소리가 꽤 둔탁하잖아요. 뭐 그런 소리라든지 뭐 비명소리라든지 이런 게 났어야 됐는데 그런 걸 들은 사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된 여자의 몸을 이렇게 체크한 의료진들은 뭔가 되게 심상치 않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일단 이렇게 걷다가 뒤에서 차에 받친 것 같았대요. 정확히는 이 둔부 바로 밑쪽을 차에 들이받치고 아마 몸이 이렇게 붕 뜨면서 차 위로 이렇게 튕겨져 나갔다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차에 치인 상처뿐만이 아니라 왜 멍 색깔만 봐도 이게 언제 생긴 멍인지 알 수 있는 거 알죠? 근데 몸 여기저기에 되게 예전에 생겨서 노랗게 없어져가는 멍부터 이제 막 생긴 것 같은 빨갛고 보란 멍까지 막 여기저기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맞은 것 같은 그런 멍이었대요. 그리고 차 사고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둔탁한 무언가에 머리를 맞은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두개골 아래에서 굉장히 큰 혈종도 발견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슴팍에는 막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도 되게 가득했고요. 의료진들은 어디서 몸싸움 하다가 온 사람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고 병원에 남편이란 사람이 찾아오면서 여성의 신원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찾아온 남편의 이름은 클래런스였고요. 실려온 여자는 20살의 토냐라는 여성이라고 말했어요. 차 사고 난 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하니까 내가 그 도로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묵고 있는데 어제 와이프가 밤 늦게 장 보러 혼자 나갔다. 걸어서. 근데 분명 마트에서 출발하기 전에 공중전화로 전화가 왔다. 베이비푸드, 애기 먹는 음식이 여기 없다고. 전화 끊고 내가 와이프 오는 거 확인하고 잠들었어야 됐는데 그냥 잠에 들어버렸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없어서 깜짝 놀라서 모텔 직원한테 혹시 우리 와이프 못 봤냐고 하니까 못 봤는데 어제 저녁에 이 모텔 근처 차도에서 사고가 났다. 병원 한번 가보셔라. 그래서 자기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의료진들이 이렇게 남자를 보는데 뭔가 되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면 일단 남자 나이가 거의 아빠 뻘이야. 거의 막 30살, 20몇 살 차이가 나 보여요. 근데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근데 보통은 그런 뭔가 이 큰 나이 차이를 커버할 만큼 엄청난 뭔가가 좀 있어야 되잖아. 재정적인 거든 부처님 수준으로 엄청 뭐 인자하든 뭐 뭐든 간에 있어야 되는데 저 환자가 되게 굉장히 뷰티풀한 여성인데 이 남자랑 결혼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근데 행색도 되게 불황자 같고 말투도 완전 깡패 같았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프가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누가 봐도. 근데도 너무 침착한 거야. 그리고 병원에 오자마자 외부인 출입 금지 써가지고 토니아 병실 앞에 딱 써붙이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런 이상한 부탁을 또 했어요. 자, 곧 토니아의 직장 동료들도 이 사고 소식을 알게 되는데요. 특히 직장 동료이자 아주 절친한 베프이기도 했던 캐런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참고로 이 캐런 언니 또 멋있습니다. 자, 사실 이 캐런하고 토니아는 어떤 일을 했냐면 오클라호마에 있는 젠틀맨스 시크릿이라는 스트립 클럽에서 일하는 전문 스트립 댄서, 스트리퍼였어요. 둘은 이 스트립 클럽에서 만났는데 거의 만나자마자 베프가 됐대요. 그도 그럴 것이 둘이 되게 이 안에서 제일 어린 약간 최연소 멤버이기도 했고 또 보통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파티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둘이 또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게 되게 잘 맞았거든요. 캐런이 보기에 토니아는 당신 2살짜리 아들 마이클도 있었는데 아들한테도 너무너무 잘하고 또 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캐런이 토니아를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토니아의 남편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나이 차이가 딱 봐도 몇십 살이 나는 것 같은데 직업도 없이 와이프를 스트립 클럽에서 일하게 해. 아니 뭐 일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이 스트립 클럽이 1년에 딱 2번 문을 닫아요.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근데 토니아가 쉬는 날 이틀 뿐이야. 363일을 일하는 거예요. 아들도 있는데. 왜냐? 남편이 하루에 $200, 최소 $200 못 벌어오면 아주 지랄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왜 가게가 장사가 안 될 때도 있고 손님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이 되면 토니아 얼굴에 누가 봐도 막 공포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야, 돈 빌려주겠다고 얼마 부족해. 나중에 $200 넘게 버는 날 그때 갚아.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대요. 근데 그 일하면서 토니아는 한 번도
동료들한테 그런 돈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200불 못 벌어간 날에는 다음 날이면 토니아 몸에 막 멍들고 피난 채로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캐런은 속으로 아니 얘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저런 놈이랑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마이클 때문이구나. 왜냐면 그 아들이 엄마랑 단둘이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 항상 일하는 동안 아빠랑 있거나 엄마랑 있을 때는 아빠도 거기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스트립 클럽에 손님으로 온 남자들 중에 토니한테 빠지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단 토니아가 되게 예쁘고 그러니까 뭔가 달랐대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남편이 있는 걸 알아도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냥 대부분은 토니아가 남편을 절대 못 떠나는 걸 눈치를 채고 혹은 토니아 남편한테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이제 다가가다가 떠나가고 이런 남자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런데 새로 생긴 남자친구 케빈은 달랐어요. 케빈은 토니아를 진심으로 아꼈기 때문에 토니아 남편에게 정말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대놓고 토니아 남편한테 너 네 여자를 이렇게 대하지 말아라 경고한다고 막 이렇게 싸운 적도 있었고요. 토니아한테 그 남편 떠나라고 나랑 같이 도망가자고 그러면 항상 이제 아들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남편이 아들 죽인다 그런 걱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원하면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서 우리 새 삶을 살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실제로 케빈이 좀 돈이 많은 집 아들인지 돈을 많이 버는지 아무튼 좀 돈이 많은 남자였대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 토니아가 이 남자랑 떠나려고 몰래 계획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스트립클럽 직원들도 이 사이를 알아. 근데 다들 토니아를 지지해줬어요. 도망가라고. 차라리 케빈이랑 살라고. 남편이 뭐 어느 정도 자세히는 몰라도 둘이 약간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왔나 봐. 그러니까 토니한테 너 떠나면 죽여버릴 거라고. 너만 죽이는 거 아니야. 마이클도 죽어. 막 그러던 때였어요. 그리고 차 사고가 나기 얼마 전에 토니아가 캐런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남편이 최근에 내 앞으로 생명보험 2개를 들었더라. 나 지금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차도 위에서 죽어가는 채로 발견이 됐다고? 그러니까 캐런은 이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이거 클래런스 남편이 꾸민 짓이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의료진들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남편분이 외부인 출입 원치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캐런이 장난하냐고 걔가 뭘 하든 난 신경 안 쓰니까 비키라고 막 이러면서 병실 열고 들어가서 친구 상태를 확인해요. 친구는 의식도 없었어요. 그래도 캐런이 옆에서 밤이고 낮이고 토니아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남편보다도 더 자주 왔대. 그러니까 어느 날 토니아를 돌보던 이 간호사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 뺑소니 사건 같지가 않다. 그냥 우리끼리 쉬쉬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마치 어딘가에서 이미 사고가 나서 거기서 유기가 됐던 것 같다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아들도 있던데 그 데리고 왔던 애도 너무 더러웠다. 기저귀도 언제 가른 건지 모르겠고 나도 엄마인데 애가 만 2살이라고 하는데 말 한마디 안 하는 것도 뭔가 좀 너무 이상했다. 혹시 이 애도 나쁜 짓을 당하는 게 아닌 건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토니아가 상태가 되게 안 좋았는데 어쩐 일인지 역시 젊어서 그런지 점점 되게 빠르게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곧 정신 차리실 거라고 회복해서 이제 일어날 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편 클래런스가 토니랑 단둘이 병실에서 오래 있다가 떠난 날 그 다음 날부터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더니 결국 토니아는 사망을 하고 맙니다. 토니아가 죽기 전에 간호사들이 남편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빨리 오시라고. 곧 사망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남편이 그래요? 그러면 바로 장기기증 해주시고요. 화장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당황했어요. 아니 와이프에게 마지막 인사하러 안 오신다고요? 지금 오시면 작별 인사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바빠서 그런 거 못한다고. 장례식은 따로 안 할 거니까 그냥 빨리 시신 처리해달라고 화장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캐런은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돈 모아가지고 이 토니아의 장례식을 자기가 소박하게 묘비도 하고 해가지고 해줘요. 그리고 캐런이 토니아의 뭐 가족관계 이런 건 정확히 모르지만 뭐 혹시 가족이랑 연을 끊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전에 착하고 사랑 많았던 아이라면 분명히 뭐 어디 묻혔는지는 알고 싶어 할 거다. 장례식에 오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토니아 부모님을 내가 찾아야겠다고 결심을 해요. 근데 아무리 베풀어봤자 뭐 스트립 클럽에서 만나가지고 성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이인 거야. 그러니까 캐런이 최고 보스한테 가가지고
고용 장부 좀 찾아봐달라. 거기에 토니아 이름 성이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토니아의 성을 찾아내고요. 평소에 토니아가 자기가 엘라베마 출신이라고 했고 이제 성이 헤드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라베마 전화번호부에 그 헤드락이 라스네임인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하나하나 혹시 토니아 헤드락이라는 사람 아세요?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던 중에 한 여자가 전화를 받는데 토니아 헤드락 아세요? 라는 질문에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알죠. 저희 딸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캐런이 떨리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저 따님 친구 캐런인데요. 죄송하지만 따님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오클라호마에서 사망했어요. 저희가 장례식을 열려고 하는데 수화기 건너편에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딸은 이미 18개월 때 죽었어요. 그게 벌써 20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캐런이 소름이 쫙 돋았어요. 왜냐? 토니아가 가짜 이름이라서 이것보다 진짜 토니아 헤드락이 죽은 게 20년 전이라는 게 소름이 돋는 거야. 왜냐면 막 죽은 자기 친구 토니아도 20살이었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미 사망한 누군가의 이름을 이용해서 대신 살고 있었다는 건가? 라는 생각에 좀 뭔가 소름이 돋았대요. 저 결국 그렇게 토니아의 가족을 찾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같이 일했던 이제 스트리퍼 친구들이랑 장례식을 치러주면서 거기에 클래런스 남편도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 남편이라는 놈이 막 소리를 질러. 야, 여기 있는 니네들 다 토니아랑 친한 척 하는데 니네 중에 진짜 토니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토니아는 비밀이 아주 많았던 애예요. 그러니까 질질들 짜지 마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분위기가 되게 싸했어요. 누가 초대했냐 이러면서. 근데 그러던 때 갑자기 삐요 하더니 경찰차가 12대가 와가지고 클래런스를 잡아가는 거예요. 왜냐? 경찰이 이제 토니아 사망이 살인사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유력 용의자로 클래런스를 지목했거든. 내 생각엔 아마 뭐 캐런이라든지 친구들이 신고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사를 했는데 뭐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곧 풀려나요. 하지만 캐런은 곧바로 아동복지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2살짜리 애 마이클이 있는데 이 아빠가 되게 위험한 사람이다. 이 엄마가 죽었는데 이 아들은 이 남자랑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신고를 하는데 아동복지국에서 하는 말이 이미 클래런스가 저희 쪽에 전화 주셨다. 지금 자기 와이프가 죽어서 너무 힘든 상태라고 애를 당분간 못 볼 것 같다고 본인이 위탁가정에 잠시만 맡기고 싶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은 이미 위탁가정에 맡겨졌다는 거야. 왜 클래런스는 아들을 위탁가정에 맡겼을까? 왜냐? 토니아가 죽고 많이 바빴거든요. 죽기 전에 토니아가 내 앞으로 남편이 생명보험 들었다더라. 무섭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들었어. 보험금이 무려 8만 불, 한화로 1억이 좀 넘는 금액인데요. 당시 가치로는 한화 2억 6천만 원이랑 비슷한 금액이라고 해요. 자,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보험금 빨리 지급해달라고. 그러니까 직원이 이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9자리거든요. 클래런스가 뭐 이겁니다 하고 말했는데 직원이 이거 맞는 주민번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클래런스가 그래요? 그럼 이걸로 해보세요. 그랬더니 완전 또 다른 주민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이렇게 쳐보더니 이것도 아니라고 뜨는데요? 그랬더니 클래런스가 그래요? 그럼 이걸로 해보세요 하고 마지막으로 3번째 주민번호를 알려줬는데 직원이 네 잠시만요 하고 한 5분이나 있다가 다시 전화를 받더니 네 클래런스 씨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민번호는 맞다고 나오네요. 보험금 곧 지급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돈도 안 받고 클래런스가 바로 짐 싸서 튀어요. 왜냐? 마지막으로 줬던 그 3번째 주민번호는 클래런스의 진짜 신분이랑 연결된 주민번호였거든요. 그 진짜 신분이 누구냐? 프랭크 플로이드. 재판 불참해서 17년째 도망다니다가 5살짜리 여자애도 납치해서 도망간 그 프랭크 플로이드요. 이 프랭크가 이 오클라호마에 와서 살면서 와이프 보험금으로 한몫 땡겨보려고 했는데 여태까지 썼던 가짜 소셜 넘버들은 안 먹히니까 보험회사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일단 2억 넘는 돈 내가 받아야 되니까 내 진짜 주민번호를 주긴 했는데 직원이 쳐보니까 바로 시스템에 수배령 내려진 사람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 발이 도둑절인다고 자기도 직원 목소리가 뭔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아차 싶었는지 짐 싸고 바로 튀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 보험회사 직원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요. 이걸로 오클라호마 경찰은 클래런스가 알고 보니 도망자 프랭크이고, 클래런스라는 이름 이전에도 워렌, 트렌튼, 킹피쉬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름을 돌려쓰면서 가짜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경찰이 이 17년 도망 다닌 이 도망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한편 2살짜리 아들 마이클은요, 오클라호마 작은 동네에 있는 한 부부에게 위탁 아동으로 맡겨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또 진짜 기가 막혀요. 이 넷플 다큐에서는 생략된 부분이 아주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위탁 부모로 배정된 사람은 멀과 어니스트라고, 이 마이클 이전에도 잠시 좀 보호가 필요한 이런 아이들을 임시보호, 이렇게 위탁하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어요. 자기들 인생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자신들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되게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들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겠죠. 근데 이 집에 마이클이 온 순간부터 이 둘은 뭔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만 2살인데 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고요. 진짜 말을 못해. 그리고 밥을 안 먹고, 만 2살이면 뭐 3, 4살인 거 아니야? 우유랑 콜라만 먹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에 그냥 괜찮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조금만 안 되면, 혹은 너 콜라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좀 안 돼, 이 말만 하면은 집이 떠나가라 울면서 울음을 멈추지를 않고요. 막 흥분을 가라앉히지를 못해, 애가. 그래서 마치 이렇게 앉아서 흔들의자에 앉은 것처럼 몸을 막 앞뒤로 흔든다든지, 벽이며 바닥이며 머리를 막 쿵쿵쿵 치는데 엄청 세게 막아서 어머, 쟤 저러다가 막 머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아동복지국에 전화해서 너무 힘들다고, 마이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못 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양육을. 얘가 정신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좀 의사를 좀 보내서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다 해서 복지국에서 의사를 보내요. 그래서 진료를 받아보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무척 정상적인 아이라고, 질환 같은 거는 없고 다만 조금 인내랑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아이인 것 같다라고 이 부부한테 말을 해줬어요. 근데 또 며칠 지나면서 이 커플도 뭔가 마이클한테 그새 또 정이 들었고, 또 그 이상 행동만 안 하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애였거든요. 그래, 우리 둘이 책임감을 갖고 이 아이를 잘 키워보자 해서 이제 계속 함께 지내게 돼요. 자, 그리고 이런 두 사람 밑에서 마이크는 굉장히 빠르게 몰라보게 하루하루 달라지는데요. 당연히 콜라 끊고 밥도 먹기 시작했고요. 웃음도 많아졌고요. 친구도 사귀고 또래 아이들이랑 이제 같아졌어요. 자, 이렇게 마이클이 잘 살고 있는 동안에 아빠인 클래런스라고 이제 안 하고 프랭크라고 할게요. 본명이니까. 프랭크는 도망갔다가 다른 주에서 경찰에 잡혀요.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에 있는 감옥에서 수감을 하게 되는데요. 마침 또 이 위탁 가정집이랑 가까운 거리였어요. 차로 1시간? 미국에서는 좀 가까운 거리죠. 그러니까 프랭크가 아동복지국에 전화해서 하는 말이, 지금은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출소하면 바로 내 아들 찾아갈 거다. 그리고 매주 그 위탁 부모한테 마이클 데리고 교도소로 면회 오라고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복지국은 알겠다고 해요. 자, 이렇게 멀과 어니 부부는 마이클 데리고 이제 매주 1시간 왕복 2시간 해가지고 감옥에 면회하러 가게 된 거예요. 물론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일단 마이클이 아빠 보러 가자, 아빠 얘기만 나오면 또다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도 되게 마음에 걸렸어요. 아빠 얘기만 나오면 피아노 밑으로 막 숨어 들어가서 that mean man 하면서 이 나쁜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 하면서 막 패닉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아동복지국에 전화해서 이거 되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미취학 아동이 아빠 보겠다고 매주 저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애 정서상 안 좋을 것 같다. 아니, 안 그래도 이제 막 괜찮아진 애인데. 근데 아동복지국에서는 근데 친부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가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나서 프랭크가 출소를 하고요. 정말 나오자마자 토니아 사망보험금을 받아냅니다. 그 8만 불을 받았어.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가입할 때 애초에 가명을 썼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보험회사에서도 어쨌든 제대로 체크를 안 한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쌤쌤이라서 줄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제 8만 불이라는 보험금도 받고 마이클을 내가 데려가겠다고 양육권을 주장을 했는데, 멀과 어니 그 위탁 부부는 우리는 저런 사람에게 마이클을 보낼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입양을 하겠다고 이제 법적으로 싸우게 돼요. 넷플릭스 다큐를 보면 이제 프랭크가 법정에서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클립이 나오는데, 프랭크가 뭐라고 하냐면, 저 두 나쁜 부부가 내 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아니,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팩트 아니야? 나쁜 사람 맞잖아.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아빠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떨어져야 하는 벌을 받아야 되냐. 근데 이제 법원은 프랭크한테 DNA 검사에서 친자 확인을 먼저 하자고 명령을 해요. 근데 DNA 검사를 했는데 친부가 아니야. 친부일 확률 없음. 아빠가 아니었던 거야. 아니 그럼 마이클은 누구야? 그런데 DNA 결과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랭크는 포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내 와이프가 제 엄마인 건 맞다. 막 혼인증명서 마이클 태어났을 때 거기 자기 아빠 이름에 자기 이름 올린 거 막 이걸 막 증명하면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길렀으니까 내가 아빠다 하면서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을 키우려면 뭔가 자기가 좀 번듯해 보여야 되니까 직업도 가져요. 뭘로 취업을 했냐면 아파트 관리인으로 취직을 하는데요. 나는 이것도 너무 소름 돋았어. 아니 이런 미친 범죄자가 어떻게 아파트 관리자로 취직을 하는 거야. 관리인은 이 집 저 집 마스터키로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다뤘던 사건 중에 플로리다 사는 여대생이 아파트 관리인에게 살해당했던 그 사건 얘기하면서 몇 년 전 사건이야. 그제서야 플로리다에서 이제 아파트 관리인들 고용할 때 범죄 이력이 없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그런 법안이 생겼다. 어떻게 그전에는 없었지? 막 이러면서 어이없어 했는데 몰라. 당시 오클라호마에도 그런 아파트 관리인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 규정이 없었나 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프랭크가 자기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20대 초반의 캐리 박스라는 여성이었어요. 1994년 7월 4일 이날은 미국 독립기념일 날이었는데요. 캐리는 남자친구랑 같이 집 근처에 있는 자기 친구네 집에서 막 파티를 하고 놀다가 새벽 3시가 다 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남친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집까지 뛰어가는 게 빠를까? 아니면 주차장 내려가서 차 시동 걸고 차로 가는 게 빠를까? 나는 뛰어가 볼게. 너는 차로 와봐. 우리 내기해보자. 그러고 겁나게 빨리 집으로 뛰어가요, 혼자. 어머, 근데 세상에. 진짜 뛴 캐리가 먼저 도착한 거예요. 오자마자 후다닥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아파트 관리인인 프랭크 아저씨가 우리 집 거실에 서 있네? 한 손에는 자기의 속옷을 들고 자기 얼굴에 막 갖다 대고 있었고요.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어요. 캐리가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프랭크가 캐리를 덮쳐요. 캐리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빠져나오려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팔이 칼에 여러 번 베었대요. 그러면서 프랭크가 뭐라고 하냐면 네 남친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돈 주고 시켰다. 이게 다 네 남친이 시켜서 하는 짓이야. 막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남자친구가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프랭크 놈은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칼도 놓고 바로 줄랭랑을 쳐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냥 보내지 않고 완전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프랭크를 잡아가지고 펀치를 날리고 뒤지게 팹니다. 캐리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남자친구가 붙잡고 있었어요. 프랭크를. 진짜 너무 구제불능이죠. 이런 사람은 진짜 그냥 계속 감옥에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폭행죄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통장에 돈이 있잖아요. 토니아 보험금을 거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보석금을 내고 재판일까지는 나오게 돼요. 자, 당연히 아파트 관리직에서는 해고가 됐어요. 그리고 2달만 더 있으면 법원에서 양육권 어떻게 할 건지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까지 생겼으니까 이제 마이클을 데려올 확률이 거의 이제 0%가 된 걸 지도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1994년 9월 12일. 이제 마이클의 위탁 부모는 2주만 더 지나면 정식적으로 마이클의 진짜 엄마 아빠가 될 예정이었어요. 자, 이날 5살, 이제 마이클 5살 됐어요. 5살의 마이클은 빨간색 셔츠를 입고 파란색 반바지 입고 하이탑 스니커즈 신고 얼마나 귀여웠을까. 이제 곧 양부모님이 되실 두 분의 손을 잡고 신나게 평소처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당시 1학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학교에 간 건 마이클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짜 아빠 프랭크가 뒤춤에 총을 차고 마이클네 학교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교장실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교장 선생님 제임스는 이제 50대에 굉장히 거구 키도 되게 크고 100kg가 되는 되게 체구가 큰 남자였는데요. 교장이 프랭크를 보고 누군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근데 회의 중이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지금 회의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회의가 끝나고 프랭크한테 이제 들어오라고 해요.
프랭크가 교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더니 하는 말이 지금 이거 저한테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무슨 소리세요?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뒷춤에서 총을 꺼내면서 제 아들을 찾으러 왔는데요.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저는 여기서 죽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교장 선생님은요? 죽을 준비가 되셨어요? 왜냐면 지금 안 도와주시면 교장 선생님 죽을 거거든요. 라는 거예요. 교장 제임스가 마이클이 있는 교실로 향해요. 교실에 들어가서 마이클에게 가방 싸라고 선생님이랑 어디 좀 갈 데가 있어 하면서 마이클의 손을 잡고 나왔어요. 어떻게 애 납치하는 걸 도와줄 수가 있지?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또 학교잖아요. 총이 있고 미친놈이 어떻게 무슨 짓을 할 줄 알아. 다른 애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교장 손에 이끌려서 나온 마이클이 교실 밖에서 기다리던 가짜 아빠 프랭크를 만나요. 프랭크가 환하게 웃으면서 마이클 아빠 보고 싶었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보내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미 프랭크는 그거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 차 어딨냐고. 당신 차로 우리 이동한다고. 차에 타라 그래. 운전석에 교장이 앉고 가운데 마이클이 앉고 동승자석엔 프랭크가 앉아서 으슥한 숲속으로 운전해서 가라고 해요. 거기 내려가지고 마이클은 차에 두고 교장한테 나무에 기대서 투명의자 자세 있죠? 그렇게 하게 한 다음에 나무에 묶어놓고 테이프로 입도 막고 그러고 유유히 교장 차로 마이클이랑 떠나버려요. 50대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이 교장이 스쿼트 자세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땀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온 얼굴이 막 땀으로 줄줄 했어요. 그 덕에 입에서 테이프가 떨어집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막 지른 덕분에 한 몇 시간 후에 근처에 지나가던 사람이 교장을 발견해요. 그 발견한 사람도 얼마나 놀랐을까. 아무튼 경찰이 이제 출동해서 마이클의 납치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이제 수배령을 내리고 교장의 차를 추적을 하는데 그날 마이클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실종 사건은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프랭크는 경찰도 알다시피 너무나 위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경찰이 FBI에 도움을 요청하고요. 여기에 납치 사건 전문가인 FBI 요원 조 피츠패트릭이라는 사람이 담당으로 배정이 돼요. 이 등장인물 중에 조도 진짜 멋있는 사람인데요. 조가 이렇게 프랭크의 전적을 보니까 보통 인간이 아닌 거예요. 마이클이 위험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와이프라는 몇 년 전에 사망했다는 토니아의 죽음도 너무너무 수상했어요. FBI는 바로 미국 전역에 마이클, 토니아, 프랭크 사진을 내보내면서 이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 행방을 아는 사람은 뭐든지 연락해달라고, 제보해달라고 방송을 내보내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오클라호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완전 다른 주, 조지아에 사는 제니퍼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냥 이날 평범하게 엄마랑 같이 저녁 먹으면서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TV를 보더니 제니! 저거 샤론 아니야? 샤론? 이러는 거예요. TV를 보니까 자기 고딩 때 완전 베프였던 샤론 사진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름에 토니아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곧바로 이제 전화를 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자기가 직접 비행기에 타서 오클라호마로 향합니다. 그렇게 제니가 FBI 요원 조를 만나는데요. 제니가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토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 맞지 않냐? 이 친구 토니아 아니에요. 샤론 마샬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옆에 남편이라고 띄우는 저 프랭크인지 클래런스라고 하는 사람 남편이 아니라 샤론의 친아빠다. 이름도 워렌 마샬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FBI 요원 조가 워렌 마샬? 잠깐, 프랭크가 옛날에 쓰던 가명 중에 워렌 마샬이라는 이름이 있어. 그리고 그제서야 전 보니까 토니아가 1990년도에 사망했어요. 사망 당시 나이가 20살이었어요. 그러면 생년이 1969년에서 1970년 그 사이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프랭크는 1963년에서 1972년까지 감옥에 있었어. 그러니까 토니아가 태어나기 6년 전부터 3살까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둘이 부녀 사이예요? 조는 이때 알게 됐어요. 아, 이거 생각보다 더 미친 사건이구나 지금. 아빠였던 사람이 남편이 된 거네. 자, 여러분 이제 짐작이 가세요? 이미 사망한 토니아 혹은 샤론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아요. 샤론은 샌드라의 첫째 딸. 엄마가 30일 동안 감옥에 가 있는 동안 5살의 양아버지에게 납치됐던 수잔이었어요. 그리고 수잔을 납치해간 이 양아버지 프랭크가 그동안 아빠, 남편 행세를 했던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수잔에서 샤론으로 그리고 토니아로 살았던
살아야만 했던 수잔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녀의 참 기가 막힌 기구한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프랭크는 수잔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때가 막 만 4살, 5살 이랬던 때예요. 그때부터 부적절한 포즈의 사진을 찍어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적인 때를 해왔어요. 와이프인 샌드라가 감옥에 간 사이에 이때다 싶어서 둘째, 셋째 딸은 보육원에다가 두고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수잔만 데리고 나와서 수잔에게는 엄마는 돌아가셨다. 이제는 내가 널 보살펴 줄게.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뭐 자기 친구인지 주변 남자들인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을 하도록 시켰어요. 그런 인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학교도 다니고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같았던 수잔이 집에서는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빠에게는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아마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수잔은 조지아에 있는 포레스트 파크라는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FBI 요원을 찾아온 제니퍼. 제니는 정말로 수잔과 절친한 사이가 맞았어요. 당시 수잔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샤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요. 제니랑 샤론은 고등학생들이 가는 썸머 캠프에서 처음 만났어요. 당시 샤론은 일단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썸머 캠프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 순간 벌써 막 남자애들이 막 와우 탄성을 막 질렀다고 해요. 거기다가 샤론은 올 A를 받는 완전 모범생이었고요. 학교에서 되게 여러 스터디 그룹, 뭐 영재 그룹 활동도 하고 청소년 ROTC 학군단 있잖아요. 거기서도 활동하는 굉장히 똑똑하고 활동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예쁘고 공부만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되게 상대적으로 약한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을 되게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또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했어. 나는 이것도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게 밖에서는 이렇게 밝고 인싸 같은 친구이지만 집에서는 자기가 약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에서도 약자인 친구들을 돌봐줬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넷플릭스 다큐를 보면 이제 게이 친구였던 레이가 나오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항상 따돌림을 당했대요. 게이라고 놀림당하고 그랬는데 샤론만큼은 레이 베이비 하면서 자기한테 항상 먼저 인사해주고 챙겨주고 그런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친구였다고 말을 하기도 해요. 썸머 캠프에서 샤론은 제니랑 되게 급속도로 친해졌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주고받았는데요. 제니한테 자기 엄마는 어릴 때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빠 혼자 열심히 막 페인트 칠 일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되게 힘들게 키워주셨다. 그래서 자기도 늘 학교 끝나면 오후 4시 전에는 항상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빠를 위해서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또 자기 꿈은 조지아 공대, 되게 좋은 공대잖아요. 거기 가서 우주선 엔지니어가 되는 게 막 꿈이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제니퍼는 상대적으로 되게 그냥 평범한 집,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샤론이 되게 뭔가 새롭고 어른스러워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80년대잖아요. 당시에 막 유선 전화로 친구들끼리 수다 떨고 그러던 때란 말이에요. 계속 샤론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썸머 캠프 마지막 날 제니가 너네 집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우리 나가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고 그러는데요. 샤론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빠가 남들한테 우리 집 번호 알려주면 안 된다고 했어. 아니 요즘 같으면 그냥 핸드폰 번호 같은 건데 이게 뭐라고 이게 비밀이지? 그래서 약간 앵스러웠는데 제니가 그럼 우리 집 번호는 이거야 하고 자기 집 전화번호를 주면서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수학이 옆에서 샤론이 전화해주기만을 기다렸는데 한 주가 지나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제니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썸머 캠프 참가자 명단이 생각나는 거야. 거기 보면 이름이랑 전화번호도 있었거든. 거기서 실제로 샤론네 전화번호를 찾아내고요. 전화를 걸어요. 근데 샤론이 전화를 받은 거야. 여보세요? 그래서 제니가 샤론 나야. 왜 전화 안 했어? 잘 지냈어? 그러니까 샤론이 엄청 당황하면서 속삭이듯이 제니 이 번호 어떻게 알았어? 나 전화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뒤에서 아빠로 들리는 남자 목소리로 누구야? 전화번호 알려주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고함 소리가 막 나더니 휙 소리가 나더니 툭 끊겼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전화 뺏어서 끊어버린 거야. 순간적으로 제니가 너무 놀라고 막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 나 때문에 샤론이 아빠한테 혼나는 건가? 그런데 다행히 조금 있다가 샤론한테 다시 전화가 왔고요. 아빠한테 썸머 캠프에서 만난 여자친구라고 말했더니 친구로 지내도 괜찮다고 했다고.
제니퍼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둘은 이제 베프가 돼가지고 샤론이 제니퍼 집에 가끔 놀러 가기도 했는데요. 제니퍼 부모님도 샤론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아빠가 혼자서 딸을 잘 키웠는지도 너무 똑똑하고 예의 바르다. 한국에서도 10대 때 그랬지만 미국 틴 영화 보면 친구네 집에서 파자마 파티 막 자고 가고 이런 게 되게 빅딜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니 집에서 자기로 한 샤론을 아빠가 데려다 준다고 차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니퍼 부모님이 프랭크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근데 기대했던 거랑 완전 다른 거야. 도착하자마자 껄렁껄렁 안녕하슈, 어유 집 좋네 이러면서 어디 뭐 페인트 칠할 데 없나? 뭐 생기면 연락해요. 싸게 잘 해드릴게. 이러면서 딸은 너무 예의 바른데 이 남자는 너무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프랭크가 제니 아빠한테 가서 형씨 우리 뒤에 가서 남자끼리 얘기 좀 하자. 그러더니 게라지로 데리고 가서 자기 돈 좀 빌려달라고. 아니 처음 만났는데 지 친구도 아니고 자기 딸 친구 아빠한테. 그러니까 제니 아빠가 뭔가 이 사람이랑 엮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더래요. 그래서 돈 없다고. 그러니까 뭘 돈이 없어요. 좋은 집 살면서 좀 빌려줘요. 내가 혼자 애 키우니까 힘들어서 그래. 제니 아빠가 한 푼도 없다고 왜 이러시냐고 가시라고. 그러고 이 아빠를 보낸 다음에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한테 가서 너 샤론이 우리 집 오는 거는 얼마든지 환영이다. 근데 너는 절대 저 집 놀러 가지 말아라. 저 아빠라는 사람 이상한 것 같으니까 샤론도 아빠랑 있을 때는 너도 근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제니가 알았어요 그랬는데 몇 주 후에 샤론이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라는 거야. 근데 마침 제니퍼네 아빠가 출장을 가서 집에 없을 때였어요. 제니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오늘 샤론네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당연히 안 된다 그래. 너 아빠가 알면 큰일 난다고. 근데도 제니가 엄마 한 번만. 엄마가 알았어. 오늘 하루만이야. 대신에 아빠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우리끼리 비밀이라고. 제니퍼는 너무 신이 났어요. 도대체 샤론 같은 여자애가 사는 집은 어떤 집일까? 너무 궁금하고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날 제니랑 샤론 그리고 샤론 아빠 프랭크가 셋이서 집 근처 다이너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샤론 아빠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쪽에 골목 가면은 호객행위하는 창녀들 있다. 우리 밥 먹고 거기 가서 걔네들 좀 놀려줄까?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제니가 저는 그쪽으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말끝을 흐리니까 프랭크가 진짜 재밌을 거라고. 그래서 샤론 너가 말 좀 해봐. 제니도 가면 더 재밌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샤론이 제니 얼굴 한번 쓱 보더니 프랭크 얼굴 한번 쓱 보더니 아니에요 아빠 제니는 그런 거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프랭크가 그럼 뭐 할까? 그럼 너네 둘이 같이 댄스 클럽 가서 놀래? 그러는 거예요. 당시 프랭크가 말한 그 클럽은 미성년자가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이라고 너네 들여보내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니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왠지 어른들만의 세계. 그래서 거기는 가보고 싶어요. 근데 저 이렇게 입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샤론 옷 가진 거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빌려 입으면 된다. 그래서 밥을 먹고 클럽에 가기 전에 샤론 방에 들어가서 샤론이 서랍을 딱 열었는데 오메 지금 이 제니퍼가 만 15살 샤론이 16살이에요. 근데 서랍장 안에 웬 티팬티며 망사며 뭐 별별 성인용품 이런 데서나 볼만한 란제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호피무늬 이런 게. 근데 여기서 이 미친 프랭크 놈이 오늘 샤론은 이거 입고 제니퍼는 요거 한번 입어봐. 이러면서 옷도 골라줘. 제니퍼는 그 서랍을 보고 되게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샤론한테 샤론 저런 옷들은 다 어디서 난 거야? 그랬더니 샤론이 그럼 별일 아니라는 듯이 저거 아빠가 사준 거야. 그랬대. 이 프랭크는 두 미성년자에게 자기가 골라준 아주 선정적인 옷을 미성년자한테 입히고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클럽에 데려가요. 그리고 그냥 둘이 놀게 둬. 누가 봐도 미성년자야. 근데 이런 또 지 같은 크리피한 놈들이 와서 막 말 걸고 뭐 이런 걸 지켜보는 거를 좋아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제니퍼가 좀 놀라요. 왜냐?
샤론이 완전 그냥 범생이인 줄만 알았는데 막 한두 번 온 게 아닌 것처럼 막 엄청 춤도 잘 추고 되게 잘 노는 거야. 거기다가 변태 같은 이 아저씨들 막 다가오면 되게 능숙하게 쳐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니퍼가 와, 샤론한테 또 이런 모습이 있구나. 되게 의외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둘이 재밌게 놀다가 밤늦게 프랭크의 차를 타고 다시 샤론네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날 여기서 자기로 했잖아. 샤론 방에 들어와서 둘이 막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뭐 방이라고 해봤자 뭐 문도 없고 그냥 커튼 같은 걸로만 쳐져 있었대요. 근데 막 둘이 옷 갈아입으면서 10대 여자들 알죠? 막 그냥 막 웃고 떠들고 막 깔깔깔깔 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랭크가 불쑥 커튼을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이미 그것만으로 제니퍼가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샤론은 옷 갈아입는 도중이라서 윗도리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거든. 근데 손에 총을 들고 있네? 그래서 총을 애들한테 겨누면서 니네 뭐해?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입 안 닥치면 니네 다 죽여버린다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니퍼가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어요. 기절할 뻔했대요. 근데 그런 제니퍼를 보더니 하하하하 웃더니 그렇게 나가버리더래. 샤론이 제니 진짜 미안해. 우리 아빠 유머 감각이 좀 이상하지. 아빠가 그냥 장난치는 거야. 진짜 미안해. 이러더래. 자, 그렇게 샤론 옆에서 제니가 잠을 청하는데요. 그날 밤 둘이 있던 방에 프랭크가 들어와서 제니퍼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서 딸을 강간합니다. 마치 제니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이 일은 당연히 제니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부모님한테도요. 넷플릭스 다큐 제작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세상에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마한테도 말을 못했겠지. 그 집에 가는 것도 비밀이라고 했는데 엄마랑 프랭크가 총을 들고 있는 모습도 봤고 여러모로 굉장히 무서웠겠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자기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뀔 만큼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일이 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샤론도 잠에 들고 프랭크도 그 방에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샤론이 제니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 제니, 괜찮아질 거야. 난 괜찮아. 그날 이후로 제니는 다시는 샤론 집에 놀러 가지 않아요. 하지만 둘은 여전히 베프 사이로 연락하면서 만나면서 지내는데요. 제니를 포함해서 또 학교 선생님, 학교 친구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학교에 오는 이 샤론의 복장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내 되게 불편해 보이고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싫어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마치 누가 억지로 이거 입으라고 해서 입고 나온 것처럼요. 실제로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회상해요. 야, 시꾸리한 옷을 입고 오는데 항상 뭔가 되게 매치가 안 되고 안 어울리는 옷들이었대요. 뭔가 10대 여자의 감각이 아니라 되게 뭔가 패션에 센스가 없는 누군가가 골라준 것처럼. 누가 골라줬을까? 그날 클럽 갔을 때도 기억나요? 제니퍼랑 샤론 옷 골라줬잖아요. 그렇게 해보더니 재미있었나? 1986년은 샤론의 고등학교 마지막 해였어요. 샤론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조지아 공대 항공우주공학과에 합격을 해요. 그것도 전액 장학금으로요. 샤론도 친구들도 다 같이 엄청 축하하고 기뻐했어요. 진짜 너 리스펙한다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니가 샤론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는데 샤론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 임신했다는 거야. 당시에 샤론이 몰래 사귀는 커티스라는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커티스는 샤론을 데리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샤론도 그랬고요. 당시는 샤론이 자신이 조지아공대에 합격했다는 걸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둘은 진짜 집에서 나와가지고 조지아주 옆에 있는 엘라베마주 경계선까지 도망가서 근처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찾은 건지 아빠가 찾은 거야. 그 모텔을. 방까지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끌려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첫째 아이의 아빠는 뭐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아마 이제 커티스 사이의 아이일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빠가 임신 사실을 알고 지금 노발대발 난리가 났다면서 너같이 나쁜 애는 대학에 갈 자격이 없다면서 꿈도 꾸지 말라고. 제니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친구가 임신한 것도 충격이지만 아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떻게 이뤄낸 전액 장학금 조지아 공대인데 안 간다니 이게 말이 돼? 그거 안 가면 뭐 계획이 뭔데?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애리조나로 이사할 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애 입양 보낼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진짜 샤론이 대학에 입학을 하지 않고요. 아빠랑 애리조나로 이사 가서 애 바로 낳자마자 입양을 보내요.
그래서 샤론은 거기서 알바를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조지아에서 살면서 꽤 오래 살았잖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나마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서 친구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러는 게 샤론 삶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 꿈도 잃고 친구들도 잃고 그냥 모든 걸 다 잃고 완전 모르는 주에서 아빠랑 둘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제니퍼와 연락을 끊지 않았어요. 종종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한 번은 샤론이 다시 조지아에 놀러 오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니퍼 집에서 며칠 지내다 가게 되는데 첫날 왔을 때는 샤론이 고등학생 때 그 모습처럼 되게 밝고 예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집에 가는 날 되니까 갑자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제니도 제니 엄빠도 처음 보는 샤론의 모습이라서 되게 놀랐다고 해요. 근데 이 샤론이 하는 말이 제니퍼 부모님한테 어머님, 아버님 저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제발 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니퍼 엄빠가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냥 나 아리조나에서 살고 싶지가 않다. 저 조지아가 좋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여기서 어쨌든 샤론이 여기 혼자 왔잖아. 그냥 솔직하게 제니퍼 부모님한테라도 우리 아빠가 이런 인간이다. 도움을 요청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제니퍼 부모님은 이제 이 상황을 모르니까 너 얼마든지 여기 와서 살아도 되는데 너희 아빠는 아빠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지. 아빠가 괜찮다고 하면 여기서 지내게 해줄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샤론이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니퍼 부모님도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샤론이 이렇게 막 울면서 빠르게 수긍을 하더래요. 맞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필요한데 저 그냥 이제 갈게요.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버스 타고 간대. 집에서 버스 타고 샤론네 집까지 3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샤론이 이때 아직 미성년자였단 말이에요. 10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성년자를 3시간 버스 타서 못 보내겠다. 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공항까지 데려다줘요. 그리고 공항 가는 차 안에서 샤론이 그렇게 펑펑 얼굴 다 가리고 막 울기만 했대요. 그리고 그게 제니퍼와 제니퍼 가족이 보는 샤론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도 닿지 않았고 제니퍼는 늘 샤론이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TV에서 FBI가 내보낸 그 제보자를 찾는다는 방송에서 토냐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샤론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날 그렇게 제니퍼네 부모님한테 막 여기서 살고 싶다고 부탁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사실 당시에 이미 샤론이 둘째 마이클을 임신한 상태였고요. 또 아리조나를 떠나서 아빠랑 플로리다주로 이사를 하게 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플로리다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살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둘은 플로리다 템파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샤론이 처음으로 스트립 클럽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빠 손에 이끌려서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조지아 공대 전액 장학금 학생이 진학을 포기하고 간 곳이 스트립 클럽이라고요. 1988년 맨스 비너스라는 곳이 그녀의 첫 일터였어요. 여기서 이제 헤더라는 마담 언니가 있었는데요. 헤더는 처음 샤론을 만났을 때를 정확히 기억했어요. 왜냐? 보통 면접 오는 친구들보다 뭔가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훨씬 보수적으로 입고 있었고 되게 부끄럼도 많고 나이보다도 훨씬 너무 앳돼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돼서도 보통 대기실 다닐 때 어차피 스테이지 위에서 막 다 벗고 이러잖아. 그래서 보통은 대기실에서 언니들이 그냥 다 홀딱 벗고 막 뛰어댕긴대. 근데 샤론만큼은 한 번도 대기실에서도 이렇게 막 벗은 채로 다른 언니들처럼 훌렁훌렁 이렇게 다니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프랭크는 일도 전혀 하지 않고 샤론이 매일매일 스트립클럽에서 돈을 벌어서 버는 족족 프랭크한테 줘야만 했어요. 자, 이 마담 헤더 언니 그리고 같이 일하는 스트리퍼들이 보면서 정말 되게 기괴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아빠라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거야. 그 마담 언니 말로는 부모님이 자식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많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부모도 있고 혹은 심지어 돈 열심히 벌어라 지지해주는 부모도 있기도 하다. 근데 프랭크라는 작자는 그걸 넘어서 실오라기 안 걸치고 남자들 앞에서 무대 위에서 자기 딸이 춤추는 걸 지켜보는 걸 보고 직원들이 다들 What the fuck? 이런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켜보는 손님들한테 막 말도 걸어. 여기서 일하기엔 좀 아무래도 가슴이 좀 부족한 것 같죠? 수술해서 좀 더 키우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막
신체 부위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막 이러기도 하고. 참고로 이 스트립 클럽은 당시에 이 동네에서 되게 꽤 잘 나가는 클럽이었어요. 동네 이런 비즈니스맨들이 손님으로 많이 오는. 헤더 언니 통해서 프라이빗 파티 뭐 이런 것들 연결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제일 꿀 파티가 하나 있었는데 터치도 없고 그냥 거기 가서 막 파티 춤만 추고 흥만 돋궈주고 2차 이런 것도 없어. 되게 고수입의 그런 파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담 언니한테 프랭크가 와서 나 소문으로 그 파티 얘기 들었는데 거기 괜찮다던데 우리 딸도 거기 좀 껴달라고 이렇게 아빠가 부탁을 해서 헤더가 샤론을 데리고 처음으로 그 파티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파티 관계자가 마담 언니한테 가더니 너 직원 관리 제대로 하라고. 지금 당장 쟤 안 끌고 나가면 이 파티 끝나는 거라고. 우리가 여기 그런 파티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고 막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지 하고 보니까 샤론이 화장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남자들한테 50불에 한 번요. 50불에 한 번요.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담 언니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바로 샤론을 잡고 야, 너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이런 파티 아니라고 말했잖아. 아니, 야, 잠자리도 없이 이렇게 큰 돈을 주는 파티인데 도대체 왜 거기서 50불을 받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막 콘돔을 꺼내더니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 콘돔까지 사다가 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헤더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우리야 지금 이 프랭크가 미친놈이란 걸 알지만 당시 헤더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친아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기가 막혔겠냐고요. 그리고 아까 마이클 임신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제 배가 불러오고 헤더 언니가 샤론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앉혀요. 그래서 샤론 너 임신한 거 다 안다고. 그래서 자기야 혹시 애 아빠가 니네 아빠야? 그렇게 처음으로 완전 대면을 한 거예요. 샤론한테. 근데 샤론이 그냥 아니라고만 했대.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말을 해보라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여자애들 중에 너랑 비슷한 일 겪은 애들 많이 있어.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샤론이 고개를 숙이고 막 흐느끼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아빠가 아니다. 프랭크는 제 양아버지예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적으로 자기를 괴롭혀 왔다고. 그러니까 헤더가 당황하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샤론, 잘 들어. 네 진짜 아빠든 아니든 그 상관없다고. 나랑 같이 경찰서 가자. 우리가 다 같이 다친 건 해줄게. 그랬더니 샤론이 막 눈물을 닦으면서 헤더한테 절대 안 된다고. 언니는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가 있는 사람이다. 감옥에 가도 난 죽는다. 우리 아빠 주변에 무서운 사람들 엄청 많다. 그러니까 언니 오늘 한 얘기는 절대 비밀이에요. 아무 짓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부탁 애걸복걸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더가 알겠다고. 토냐가 돼서 죽을 때까지 이 비밀을 지킵니다. 근데 또 이 헤더 언니한테 샤론이 했던 말이 뭐냐면 어릴 때는 자기한테 성적으로 그런 짓을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좀 약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프랭크가 여러분도 다 알죠. 지금 이런 소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수잔이 어릴 때는 자기 욕구 충족하는데 이용을 하다가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자기도 일을 하고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완전 그냥 자기한테 돈 벌어오는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그냥 하나의 인격으로는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또 오클라호마로 가면서 또 토냐라는 이름으로도 스트리퍼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사망했잖아요. 근데 차에 치여서 병원에 왔을 때 또 의사들이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너무 어린 나이인데 아무리 뭐 직업이 스트리퍼라도 가슴 엉덩이 수술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했죠. 막 손님들한테 이러면 더 낫지 않겠어요? 막 그랬댔잖아. 근데 눈에 더 띄었던 게 제대로 된 수술이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이런 수술 받은 거야 싶을 정도로 엉망이었대요. 실제로 그 돈을 아끼려고 그 진짜 성형외과 이런 데가 아니라 그 야매로 하는 데 있죠. 막 10분의 1 가격 막 이런 데. 거기다가 수술대 눕혀가지고 그런 성형을 받게 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 무슨 물건 취급을 한 거죠. 그렇게 임신해서 출산 직전까지 진짜 직전까지 무대 위에서 스트립 댄서로 춤을 췄대요. 아니 어떻게 임산부가? 근데 또 그런 게 취향인 놈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마이클을 출산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스트립 클럽에 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는데요. 셰릴 코메소라는 만 19살의 이탈리아계 되게 키가 크고 늘씬한 멋진
아가씨? 만 19살 아가씨인가? 여성이었어요. 이 셰릴 코메서는요, 언젠가 헐리우드에서 배우로 데뷔하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 있죠. 엄청 밖으로 보면 화려하고 기세 보이는데 그런 친구들일수록 마음이 되게 여리잖아. 셰릴이 그랬어. 되게 겉에는 화장 막 진하게 하고 머리 막 이만하게 부풀리고 향수 뿌리고 이러고 다니지만 마음은 되게 약하고 여려가지고 샤론이랑 죽이 좀 잘 맞아가지고 꽤 친하게 지냈어요. 샤론이 항상 아빠 이 프랭크랑 붙어 다니니까 셰릴도 이 샤론 아빠랑 친해지게 되고 이 둘이 사는 트레일러에도 종종 놀러 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샤론이랑 프랭크가 사는 트레일러에 되게 자주 오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당시 15살이었던 미셸이었어요. 이 미셸은 마이클 보모 알바를 해주는 옆집 사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또 이 미셸이 셰릴 코메소 언니를 엄청 좋아하고 유독 따랐어요. 왜냐? 이 언니가 자기네 동네로 놀러 올 때마다 또 섹시한 빨강색 콜벳을 또 타고 다녔대요. 거기서 탁 타고 탁 내리면 메이크업 쫙, 손톱 쫙, 액세서리 막 이러고 키 크고 막 예쁘고 엄청 화려한데 그런 언니가 내려서 하이 미셸 이렇게 자기 아는 척 해주면 알죠? 10대일 때는 막 그런 막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되게 으쓱해지잖아. 그래서 그 언니를 너무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던 미셸이 어느 날 프랭크네 집에 있다가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비디오를 틀어봤는데 갑자기 끼룩끼룩끼룩 하고 웬 바다 풍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곧 셰릴 언니하고 샤론 언니가 나오는데 다 벗었어. 그런 채로 해변을 막 뛰어다니는 영상이 나와. 그것만으로도 15살 미셸한테는 살짝 당황스러웠는데 그 찍어주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갑자기 둘이 엉켜붙어가지고 서로 막 터치를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셸이 너무 당황했는데 이 영상을 찍고 막 이런 지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프랭크인 거야. 너무 기괴하잖아요. 자기 딸이랑 딸 친구가 벗고 있는 걸 찍는 것도 이상한데 막 둘이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막 시키고 있고 찍고 있어. 진짜 15살이면 나 그거 진짜 평생 남겠다. 근데 거기에 프랭크가 있었어. 그 자리에. 근데 사실 프랭크도 그 비디오가 뭐 UFC 같은 그런 막 격투기 이런 영상인 줄 알고 틀라고 했던 건데 그 지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미셸이 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통금 시간 다 됐네요.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야야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이거 본 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여기 셰릴이 성인 잡지 모델 되고 싶다고 해서 아저씨가 이거 연결시켜 주려고 이거 캐스팅 연기하는 거야 연기. 뭐 그렇게 미셸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셰릴한테도 내가 연예계에 아는 사람들이 있다. 개뿔이죠. 아는 사람이 뭐 어딨어. 다 깡패들밖에 없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 연결해주겠다고 접근해가지고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야 하면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셰릴도 이 말을 믿고 프랭크랑 가깝게 지냈는데 근데 이 야식구리한 이상한 영상 찍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셰릴이 또 이 집에 놀러 왔는데 이 프랭크가 셰릴을 또 성하려고 한 거예요. 다행히 셰릴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이 새끼 이거 연줄 있다는 거 다 뻥이었구만. 이거 그냥 지 만족하려고 나한테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 영상 찍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자기를 덮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분노를 했어요. 셰릴이. 어떻게 저 프랭크라는 놈한테 복수를 해줄까 막 생각을 하다가 번뜩 생각이 난 게 샤론 언니가 스트립클럽에서 돈을 캐시로 받으니까 이거 세금 신고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없다고 정부에서부터 보조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 국세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보조지원금을 끊어버려요. 프랭크가 이걸 알고 노발대발 미쳐 날뛰었죠. 그리고 스트립클럽에 찾아가서 주차장에서 프랭크가 셰릴한테 네가 뭔데 껴드냐고 우리 인생에 니까짓 게 뭔데 너 후회할 거다 너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면서 셰릴 머리를 막 때리는 거야. 이걸 마담 헤더 언니가 발견하고 둘을 떼어놔요. 셰릴이 자기 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그게 셰릴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이후로 아무도 셰릴을 다시 보지 못했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일이 있었고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갔나? 아니면 진짜 헐리우드에 갔나 보다. 그러면서 그렇게 셰릴은 플로리다에서 잊혀져 갔어요. 그리고 셰릴만 떠난 게 아니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샤론하고 프랭크도 다른 주로 이사 간다면서 그 플로리다 스트립클럽을 떠났어요. 거기를 떠나면서 오클라호마로 이동해서 샤론은 토냐라는 이름으로 프랭크는 클래런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또 거기서 스트립클럽에서 일하다가
토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마이클이 납치된 시점으로 돌아올게요. FBI 요원 존은 제니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토냐의 남편이었던 프랭크가 사실은 아빠였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양아버지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몰라요. 한시가 급하게 프랭크를 추적해 나가는데요. 이 조가 발견한 게 뭐냐면 프랭크한테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였어요. 보면 켄터키, 오클라호마, 엘라베마, 조지아, 플로리다 여기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다른 이름으로 바꿔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신분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FBI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전에 만들었던 가짜 이름을 다시 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없으면 못 사는 게 뭐가 있죠? 운전면허증. 자, 그래서 미국 전역 특히 프랭크가 자주 돌아다니는 그 주 DMV 차량 관리국에 그동안 프랭크가 썼던 그 가명들 있죠. 그거를 다 수배령을 내려버려요. 혹시 이런 사람 오면 바로 신고하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켄터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프랭크가 옛날에 썼던 이름 중에 하나인 워렌 마샬이라는 이름으로 면허 갱신을 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 FBI가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켄터키로 날아갑니다. UPS라고 한국 우체국 같은 거예요. 택배 서비스 하는. 거기 직원 유니폼을 입고 면허증 등기 배달하러 온 사람인 척 하면서 워렌 마셜 씨 맞으시죠? 신청하신 면허증입니다.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사인하는 순간 곧바로 FBI 요원 6명이 숨어 있어서 숲을 속에 튀어나와가지고 프랭클린 플로이드 씨, 당신을 마이클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렇게 프랭클린이 다시 잡힌 거예요. 근데 마이클이 없었어요. 그 집에도 마이클 흔적이 없었고 집을 뒤져보니까 이 켄터키까지 오기까지 되게 여러 버스를 타고 댕겼는데 다 싱글 티켓인 거야. 그러니까 이미 켄터키에 혼자 왔다는 얘기죠. 마이클 어디다 숨겨놨냐? 취조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해. 아직 살아있는 거 맞아요? 그랬더니 살아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는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키우라고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그게 불씨인 걸 알았어요. 왜냐? 프랭크가 아는 사람 중에 부자가 어딨어. 없거든. 있었으면 벌써 그 집 털었죠. 일단 마이클을 찾는 동안 이 프랭크 놈을 감옥에 넣어둬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마이클 납치한 거, 차 절도한 거, 교장 납치했던 거, 교장을 납치하고 차 절도하면서 총 사용한 거. 이 범죄를 하면서 총을 쓰면 이 형량이 되게 커진대요. 그래서 요것만으로 25년 정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FBI 생각에는 요거 다 모아서 하면 최소 30년은 깜빵에 넣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법정에서 지가 자기 스스로 변호하겠다고 그래요. 자기는 마이클 납치와 관련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변호를 늘어놓는데 여기서 진짜 멋있는 게요, 여러분. 누가 증인으로 오냐? 샤론의 고딩 때 베프, 제니퍼가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고민이 많았겠죠. 그날 이후로 다시는 프랭크를 보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자, 근데 법정에서 그렇게 수년 만에 프랭크를 다시 만났을 때 제니가 눈으로 프랭크를 똑바로 보면서 눈으로 욕했대. 이 새끼야, 넌 이제 끝났어 하고. 프랭크가 제니퍼 씨, 당신은 FBI가 당신에게 준 편향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신 거 맞죠? 그러니까 제니가 아니요? 난 당신이 당신 딸한테 사준 란제리들 본 순간부터 당신이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라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프랭크 눈을 똑바로 보면서 You were her daddy. 너 샤론의 아빠였잖아. 이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서 안 그래도 답답해하던 국선 변호사인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류들을 뒤로 날렸대. 망했다 이러고. 그러면서 막 판사한테 판사님 저는 이제 나이 먹고 힘없는 남자입니다. 제가 나가서 또 누구를 해치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도 없는 상태라면서 막 그렇게 선처를 구했지만 개뿔이죠. 제니퍼의 도움까지 더해져서 프랭크는 기소된 모든 혐의의 유죄 판결을 받는데요. 경찰이 생각했던 30년보다 훨씬 높은 가석방 없는 52년형이 선고가 됩니다. 이제 드디어 검찰도 알았나 봐. 도저히 이 새끼는 개과천선이 불가능한 이 또라이라는 거를. 이미 52년형만으로도 이제 얘는 평생 감옥에서 사는 건데 감옥에 가면서도 뭐가 잘났다고 프랭크는 막 기자들이며 막 FBI 요원들한테 막 쌍욕을 날렸어요. 허큐 날리면서. 이렇게 감옥에 쳐넣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이클의 생사 여부도 알 수가 없었고 샤론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FBI 요원 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캔자스에 사는 루더 씨는 중고로 새로 산 차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차량 밑에 가스탱크 위쪽에 뭐가 막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떼보니까 웬 테이프로 칭칭칭 감긴 묵직한 거의
벽돌 같은 봉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살짝 찢어서 열어봤는데 안에 있는 걸 본 루더 씨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경찰을 부르는데요. 봉투 안엔 총 97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는 별의별 사진들이 다 있었는데요. 대부분 샤론이 어릴 때부터, 만 4살 때부터 20살까지 나체 혹은 이상한 옷들 입고 찍힌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그 FBI 요원들은 정말 탄식을 했대요. 그동안 샤론이 프랭크로부터 어떤 일을 당했을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 사진들을 본 순간 마치 그 짐작이 세상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았거든요. 마치 무슨 깜짝이야. 새벽 3시인데? 완전히 어릴 때부터 마치 옷을 무슨 스트리퍼 복장을 입혀놓고 하이힐 입히고 막 이상하게 얼굴 해놓고 그러고 막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그 애가 컸을 때는 실제로 스트립클럽에 보내서 일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사진의 몇 장, 뭐 약간 고등학생 때쯤으로 보이는 사진들 중에 이제 중요 부위들은 가리고 제니퍼에게 컨펌을 받아요. 이거 샤론이 맞냐.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왜냐? 그 사진 속에서 입고 있는 그 친구의 복장이 그때 샤론네 집 서랍장에서 봤던 옷들이었거든. 그 중에 한 장은 프랭크가 그날 골라줘서 자기가 클럽에 입고 나갔던 그 옷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진짜 미친 게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봉투 안에 또 뭐가 있었냐면 무슨 어떤 사람 이름이랑 주소가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추적해보니까 누구였는지 알아요? 그 옛날에 자기가 했던 그 4살짜리 아이 있죠? 이게 20몇 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현재 자라서 혼자 살고 있던 집 주소. 진짜 너무 소름 돋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이상한 사진들이 몇 장 있었는데 샤론이 아니야. 손은 뒤로 묶이고 입은 막히고 구타를 엄청 당한 여성의 사진인데 사진마다 각기 점점 옷이 벗겨지고 막 각기 다른 포즈로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지막쯤 갔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는 판단이 FBI 요원이 봤을 때 들 만큼. 그래서 이거 누구인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사진 속에 있는 그 여성의 몸에 태닝 자국이 되게 짙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가 프랭크가 살았던 주 중에 더운 주들 있죠. 플로리아, 조지아, 켄터키 이 경찰국에 이 사진을 보내요. 혹시 미해결 사건 중에 이런 여성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라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플로리다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아마도 플로리다에서 생겼던 미제 살인 사건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다면서요. 자, 이건 1995년도에 플로리다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세인트 피터스버그 275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남자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소변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도로에다가 정차를 하고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봐야 되니까 좀 숲을 깊숙이 있는 데서 몰래 보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뭐가 발에 탁 걸리는 거야. 그래서 툭 찼는데 떼굴떼굴떼굴 굴러가. 그래서 뭐지? 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사람의 두개골이었어요. 그래서 뭐야 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주변에 땅이 구멍이 이렇게 뚫린 게 2개나 있고 안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보기에도 뭐가 막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밥 형사가 이 사건에 담당이 돼가지고 출동을 했는데 이미 뭐 너무 오래됐어. 이 백골화가 된지. 그 남자가 발견한 두개골은 여성의 두개골이었고요. 머리 뒤쪽에 2개의 총상이 있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머리를 2번 쏴서 살해를 당한 거죠. 그리고 그 근처 구멍에서 나머지 뼈 조각들, 머리카락, 길다란 인조 손톱, 가슴 보형물, 비키니 상의랑 줄무늬 티셔츠, 그리고 장신구 등등등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완전 그냥 해골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전혀 신원을 추정을 할 수는 없었고 이렇게 예상하는 몽타주만 있었어요. 근데 웬 오클라호마 FBI 요원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사진 속에 있는 그 여성이 입고 있는 옷이랑 우리가 발견했던 옷이랑 똑같네. 사진 속의 여성은 그럼 누구였냐? 지난 6년간 실종 인물이었던 셰릴 코메소였어요. 기억나세요? 빨간 콜벳을 타고 다니던 언젠가 헐리우드에서 배우로 데뷔하고 싶다고 했던 샤론의 친구 셰릴 코메소요. 셰릴의 부모님은 당시 뉴욕에 살고 계셨는데 6년 전에 실종됐을 때부터 실종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셰릴의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그 치과 기록과 발견된 치아도 완벽하게 일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셰릴 코메소였던 거예요. 6년 전 그날 차 타고 떠나는 셰릴을 프랭크가 쫓아가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데려와서 납치하고 때리고 결국 총으로 쏴서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샤론하고 프랭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플로리다를 떠났다고 했잖아요. 미셸이 하는 말이 안 그래도 갑자기 그 둘이 그 트레일러를 떠났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한밤중에 어떤 모르 처음 본 남자가 그 빈 트레일러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트레일러에 부일이 그냥 확 붙어가지고 다 전소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 소방대원들이 와서 불 끄고 한 말이 이거 누가 일부러 불 붙인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했는데 이제야 알겠다는 거지. 그 안에서 셰리를 그렇게 해쳤으니까 증거 인멸하려고. 그리고 차 타고 바로 튀어서 오클라호마 스트립클럽으로 옮겨간 거예요. 프랭크는 셰리를 그렇게 고속도로에 유기하고 만약에 빨리 발견이 되면 경찰들이 자기를 찾아올 것 같은 거예요. 스트립클럽에서 싸운 것도 다 봤잖아, 직원들이. 자, 그러면 아무래도 경찰이 도망간 그 프랭크랑 그 딸 마이클 손자를 찾을 거 아니에요. 둘이 아예 혼인신고를 해버렸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남편과 아내, 마이클은 손자가 아니라 아들, 이런 사이가 돼버리니까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셰릴 코메소의 살인 혐의까지 기소가 되면서 프랭크는 원래 있던 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FBI 요원 조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마이클의 시신도 찾을 수가 없었고요. 또 토냐, 샤론이 누구였는지 그 정체도 밝히지를 못했어요. 조는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맡았던 사건 중에 가장 슬펐던 사건이다. 일반적인 피해자들과는 다르게 자유시간도 많았고 혼자서 나가다닐 수 있었고 나가서 심지어 일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릴 때부터 당해서 도망가지도 못했던 그런 삶이라고. 그 인생이 너무 기구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저는 또 소름 돋는 거 하나가 수잔도 도로에서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발견됐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봐요. 어릴 때 네 생모 뺑소니 당해서 그래서 죽었다고 거짓말했었죠. 셰릴도 살해하고 고속도로에 유기했죠. 되게 뭔가 패턴이 다 똑같지 않아요? 샤론은 정말 거기 누군가에게 차에 치여서 거기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때 그 의료진 말대로 정말 어딘가에서 이미 차에 치여졌고 그냥 거기에 유기된 것 같았다는 그 말이 사실일까요? 참고로 토냐가 발견됐을 때 차 조각 같은 것들도 발견이 됐어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빨간색 픽업 트럭일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경찰들이 수사했을 때는 프랭크의 차가 빨간색이 아니었어요. 파란색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랭크가 소유했던 차 중에 빨간색 픽업 트럭이 있었어. 근데 그걸 동네 다른 사람한테 헐값에 팔았네. 근데 그 판 시기가 언제냐? 토냐가 발견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샤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소를 할 수가 없었어요. 토냐 혹은 샤론이 진짜 누구였는지 그 진짜 신원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밝혀지지를 않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게 수잔인 거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알게 됐냐? 이것도 또 기가 막힙니다. 이제 이 책의 작가 이 매트 벌크백 씨의 엄청난 활약 덕분인데요. 기자이자 작가인 매트 씨가 실종자 사진들 이렇게 올라오는 웹사이트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을 해요. 아빠 무릎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여자아이의 사진이었는데 사진 밑에 이제 설명에는 납치돼서 딸로 길러져서 결혼당하고 죽임을 당한 아이라는 한 줄이 있었대요. 그 글을 읽고 다시 이 아이의 사진을 보니까 얘가 너무 슬퍼 보였대요. 전문가들 말로는 이게 굉장히 전형적으로 학대받는 아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트 씨가 내가 이 사건 한번 파봐야겠다 라고 결심을 해요. 근데 작가가 이렇게 보니까 샤론의 진짜 정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은 거야.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프랭크. 그래서 직접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감옥에서 많이 심심했나 봐. 막 수다를 계속 떨더래요. 사건 얘기만 나오면 지가 했던 잘못 얘기만 나오면 그냥 계속 회피하더래요. 아무 소득이 없었어. 면담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아이 그냥 이거 완전 사이코 또라이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결국 이 수잔이라는 이름까지 찾지를 못하고 이 샤론으로서의 삶, 토냐로서의 삶을 엄청 디테일이 여기 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한 거 다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출간을 하는데 와, 이 책이 인기가 엄청났어요. 인터넷이 뜨겁게 달궈졌어. 누군지 찾아야 된다. 사람들이 이 책을 얼마나 몰입해서 봤냐면 작가한테 막 항의 메일까지 빗발쳤대요. 야, 이 작가놈아. 누군지 밝히지도 못할 거면 이 책 왜 썼냐? 이러면서 으유 끝까지 봤는데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이다. 진짜 짜증나. 막 이런 메일들을 엄청 받았대요. 하지만 이 책 한 권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데 이 미국의 실종자를 찾는 이 기관에서 담당자 한 명도 이 책을 읽고 정식적으로 우리가 이 샤론 신원을 찾는데 돕고 싶다. 그러면서 이 담당자가 또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냐? FBI 조 요원.
이미 은퇴해가지고 이제 백발 되고 할아버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에 샤론이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연락을 받자마자 너무 기뻤대요. 내가 돕겠다. 우리 집에 샤론에 관한 정보 이만큼 있어. 게라지야. 이거 다 끌고 가서 이 작가랑 이 기관이랑 FBI 전 요원 조랑 같이 셋이서 이 샤론의 정체를 찾는데 힘을 합친 거예요. 조 씨가 FBI 이제 후배들이 많잖아요. 현직 요원 스캇과 네이트 이 둘을 감옥으로 다시 보내요. 다시 니네 둘이 면회를 해봐라. 그래서 갔는데 프랭크가 또 수다를 막 떨더래. 거의 몇 시간을요. 심심했던 것 같아. 또 나르시시스트잖아.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남의 험담, 자기 불쌍한 얘기 갑자기 막 지 혼자 막 질질 짜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마음으로 연약해졌을 때 두 요원이 이때다 싶은 거예요. 걸렸다. 해가지고 본격 질문을 시작해요. 마이크를 어떻게 죽였어요? 그랬더니 프랭크가 울면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스캇 요원이 테이블 쾅 치면서 마이크를 어떻게 죽였어? 막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프랭크가 뒤통수에 대고 두 발 쏴서 빠르게 보냈어요. 그리고 오클라호마랑 텍사스 주 경계에 있는 고속도로에다 유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바로 출동해서 이틀 동안 그 고속도로 근처를 수색을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독수리가 거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 독수리들 때문에 아예 찾을 수가 없는 게 아닐까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것도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누나한테는 자기가 지내던 곳에서 마이클이 하도 울어서 뭐 욕조에 물 받아놓고 아빠 사랑해? 라고 물어봤는데 안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냐고 2번을 더 물어봤는데 계속 아니라고 해서 그냥 내가 죽여버렸다고. 그 다음에 어디 뭐 강가에 유기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진실인지. 프랭크의 수다는 계속 되는데요. 마이클은 그렇고 제가 어릴 때 정말 잘생겼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살 때 여자들이 자기를 엄청 쳐다봤다. 제가 또 그때 버스 기사로 일했는데 알죠? 여자들이 또 유니폼에 환장하는 거. 그러다가 자기한테 또 뿅간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또 샌디라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애가 3이나 있었는데 양육권 포기하고 세상 끝난 것 같은 표정으로 있었던 여자였다고. 이 얘기를 듣다가 요원이 엄청나게 똑똑한 질문을 해요. 그때는 이름이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프랭크가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그때 썼던 이름은 브랜든 윌리엄이었죠. 여기에 프랭크가 디테일을 더하면서 그 여자 가족 관계는 어땠는지, 여자애들 셋은 몇 살이었는지, 그래서 데리고 와서 내가 키워줬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길래 FBI 요원이 첫째의 이름은 뭐였는데요? 라고 하니까 걔가 님들이 찾는 걔잔슈. 이걸로 완전 확정이 된 거죠. 브랜든 윌리엄이라는 이름으로 샌디랑 결혼했을 때 아이들 이름 추적하면 샤론이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토냐, 샤론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여성은 사실 5살에 양아버지에게 납치됐던 수잔 세바키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경찰이 샌디를 찾아가요. 우리가 딸 찾았다. 딸의 죽음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경찰들한테 샌디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경찰에도 갔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법적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대답만 들었다고. 근데 경찰이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네? 양아버지라서 추적을 할 수 없다고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실제로 경찰에도 그런 기록조차 없었고요. 실종자 명단에 수잔 세바키스라는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어요, 이 엄마가. 그 넷플에서 그 마담 언니 헤더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여자 하는 말 불쉣이라고. 자기도 어릴 때 5년간 납치됐던 적이 있는데 샤론이 납치됐던 그 시기보다도 더 옛날이잖아요. 근데 그 옛날인데도 우리 엄마는 날 사방으로 찾아다녔다. 경찰서, 시장한테 타눠서 놓고 주에 타눠서 놓고 해가지고 백방으로 도움을 구해서 나 결국에 찾아줬다고. 그 엄마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이 작가가 샌디 다른 가족들, 여자 동생들도 있었잖아요. 동생들도 찾아요. 근데 그 동생들이 우리 엄마랑 연락 안 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뭐 기억나는 거 있냐 했더니 그때 주변에서 가족들도 이웃들도 수잔 언니를 다 예뻐했기 때문에 다 도와주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됐다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2딸 찾았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다른 주 가서 우리를 팔려고 했대요. 애를 인신매매하려고 했대. 그리고 마약에 빠지고 성매매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이렇게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키워보니까 더더욱 우리는 우리 엄마가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그런 놈이 자기 딸 데려간 걸 알고도 그렇게 잊고 살 수 있었는지 이 여동생들도 이 책을 본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했대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왜 수잔 언니 더 찾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 그냥 전화 확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자기들은 엄마랑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딸이 말해준 게 뭐가 있냐면 교회에서 만난 거 그거 뻥이라고 그 트럭 정류장? 휴게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만났대요. 거의 약간 훅업? 약간 헌팅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 친부 있죠. 클리프도 살아있었어요. 근데 저는 넷플릭스 보면서 친부의 얼굴도 나오는데 아니 둘이 나이 차이가 거의 동년배인데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쳐봤거든요. 왜 도대체 수잔 엄마가 이렇게 훨씬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마약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나만 궁금한 게 아니었어. 근데 아무튼 이 친부도 살아있었는데 이 자기 딸이 이렇게 된 걸 알고 너무 충격받았다. 내가 그때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아빠는 샌디가 프랭크 만나기 바로 직전에 자기 세 딸들 못 키우겠다고 양육권 포기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친딸인 수잔은 자기가 데려오려고 했대요. 근데 보육원에서 수잔만 데려가는 건 안 됩니다. 자매이기 때문에 셋 다 입양하던지 한 명만 데려가는 건 안 된다 그랬대. 아니 어떻게 세 명을 키워요? 둘은 내 딸도 아니고 내 와이프가 바람나서 딴 남자랑 낳은 아이인데 나 같아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클리프가 당시에 되게 고민했대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자기 상황이 베트남 전쟁 다녀왔다가 전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마땅한 직업도 없었고 당시에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그 인식이 별로 좀 안 좋아서 참전 용사들 대우도 별로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 자기도 전쟁 PTSD로 고생하고 있죠.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그것도 지하에서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형편에 23살인 나라는 사람이 이 세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형편이 나은 누군가가 데려가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포기했대요.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새 아이를 입양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또 약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진짜 안타까운 게 어쩌면 수잔 본인은 평생 자기 본명이 뭐였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살았을지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 있었던 일이라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찾은 건 수잔의 신원뿐만이 아니에요. 수잔의 셋째 아이, 첫째, 둘째 마이클 말고도 또 한 명이 더 있었어. 매트가 낸 이 책 안에서 수잔이 둘째인 마이클을 출산하고 그 1년 후에 또 아이를 낳고 뉴올리언스에서 입양을 보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근데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써 있었는데 독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군지 찾아야 된다. 그 딸을 찾으면 샤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수도 있다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입양간 그 딸이었어요. 메간이에요, 이름이. 뉴올리언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학교 애들도 난리가 난 거야. 우리 동네에 우리 나이 또래라고 이 중에 누구일 수도 있어 이러면서 막 찾아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 메건을 입양한 양어머니가 겁이 난 거야. 이렇게 찾아지게 될까봐. 그래서 먼저 이 작가 매트한테 이메일을 쓴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다고요. 자, 그래서 수잔의 마지막 막내딸까지 찾았어요, 이 책으로. 자, 그럼 막내딸 메건의 아빠는 누구일까요? 일단 첫째 아이의 아빠는 아마 고등학생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 케빈 이 아빠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둘째 마이클은 확실히 프랭크가 아닌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둘째의 아빠는 그 스트립 클럽에서 일하기 전에 애리조나에서 이런 메리어트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만난 그레그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 마이클의 아빠가 그 그레그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셋째 메간의 아빠는 누구일까? DNA 검사도 했대요. 친부 검사도 했다고 하는데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온라인에서는 메건의 친아빠가 프랭크 아니냐. 굳이 안 밝히니까. 근데 사진을 보면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스트립 클럽에서 만났던 그 남자친구 케빈 사이에서 낳은 아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케빈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대조도 할 수가 없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세 아이들 중에 첫째, 셋째는 다 입양 보냈는데 왜 마이클만 데리고 있었을까? 그리고 마이클한테 굉장히 집착했잖아요. 했는데 제 생각에는 어쩌면 그냥 별 뜻이 없는 걸 수도 있다. 프랭크라는 작자가 굉장한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등등으로 그 감정을 받았거든요. 진짜 그냥 이 수잔을 묶어둘 수 있는, 돈을 벌어오게 해야 되니까 도망 못 가게 묶어둘 수 있는 그냥 도구의 하나쯤으로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실제로 수잔이 마이클을 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도망가지 못했고요. 쩔쩔맸고요.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 매트 작가가 또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얘기 들으면서 뭐 하나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샌디가 임신아 있었다고 했잖아. 막내 아들도 임신하고 있었다고. 근데 자꾸 세 자매 얘기만 나왔잖아요. 아들은 어딜 갔을까? 넷플릭스에서도 아들 얘기는 쏙 빼고 아예 안 하더라고요. 매트 작가가 이 첫 번째 책을 내고 샤론의 신원을 밝히게 됐잖아요. 수잔이라고. 그리고 2018년도에 14년 만에 두 번째 책을 내요. Finding Sharon, 샤론을 찾아서. 근데 그 다음 해인 2019년 3월 7일에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하나 봤는데 자기가 수잔의 남동생인 것 같다는 거야. 매트 작가가 당시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 친모인 샌디는요, 나 그때 아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수잔 여동생들 인터뷰했을 때 우리가 어려서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당시에 막 태어났었는데 없어진 애가 있었다고, 애기가 우리 동생이 있었다고 분명 그랬거든. 샌디 뭐야 진짜? 근데 그 메시지 내용이 딱 이랬어요. 그대로 읽어줄게요. Hello, I have a question for you.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메시지를 드립니다. 당신의 책에서 제 이야기가 언급된 것 같아서요. 지난주 일요일에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제 진짜 성이 뭐였는지, 진짜 이름이 뭔지 어젯밤에서야 알려주셨거든요. 되게 이상한 소리 같지만 전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당신이 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트가 님 진짜 성이 뭔데요? 그랬더니 제 원래 이름은 필립 브랜든버그라고 합니다. 읍스. 샌디 이름이 샌디 브랜든버그. 둘이 성이 똑같네. 이 남자가 DNA 테스트를 도와줬는데 테스트의 결과 샌디 아들이 맞았어요. 샌디가 프랭크를 만났을 당시 만삭이였다고 했잖아요. 둘이 만난 지 2주도 안 돼서 결혼식 올리는 그 사이에 벌써 뱃속에 있던 애가 이제 나온 거예요. 아들을 출산해요. 전 남편 사이에 생겼던. 근데 출산하자마자 걔 데리고 이웃집 문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저기요, 제가 아들 낳았는데요. 이미 애가 셋이 있어서 넷 키우긴 좀 어려운데 키우실래요? 아니 뭐 강아지야? 뭐 옛날엔 한국도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집에서 애 저희가 키울게요 해서 입양했다는 거야. 그게 이 사람의 양어머니, 양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필립이었는데 이웃집에서 입양하면서 스티브로 이름을 바꾸고 워낙 어릴 때 그냥 입양했으니까 굳이 그 입양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이제 30대가 돼서야 이제 너의 출생의 비밀이다 하면서 네 이름은 사실 이거였단다 했는데 뭐야? 내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봤던 여자 라스트네임이랑 나랑 똑같네. 알고 보니 수잔의 동생이었던 거지. 기가 막히죠. 참고로 이 친엄마 샌디는 자기 손녀죠. 손녀인 메간과의 만남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죠. 필립이랑도 안 맞는데요. 원래 토니아라는 묘비로 묻혀졌잖아요. 친구 덕분에. 근데 그 묘비를 다시 본명인 수잔 세바키스로 바꾸고 추모식을 다시 열어요. 거기에도 이 생모는 샌디는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게 너무너무 다행인 게 이 사람 덕분에 사실 마이클 납치 사건 그리고 셰릴 코메소 살인 사건으로 상대적으로 수잔이 누구인지는 조명을 잘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스트리퍼 엄마. 그랬는데 이 책 덕분에 수잔의 일생이 좀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서라도 신원이 밝혀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또 이 책 발간 이후로 이 아빠 클리프 그리고 막내딸 메건 남동생 필립까지 서로 다 또 다시 만나서 지금까지 연락하면서 지낸대요. 아마 다들 이 세 명 다 마음 한켠이 다 마치 맞춰지지 않는 퍼즐처럼 남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수잔의 죽음으로 그리고 이 책으로 이 모든 게 맞춰지게 된 게 아닌가. 참 이거는 참 이례적으로 지역사회 법집행기관 수사집행기관 그리고 개인들 관심을 가진 모든 독자들 개인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밝혀낸 그런 좀 흔치 않은 케이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랭크는 어떻게 됐냐?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제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고 나이가 79세일 때 작년이에요. 2023년 1월 23일에 그냥 자연사로 죽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샌디랑 그냥 클리프랑 그냥 행복하게 살았더라면 제일 베스트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클리프는 그 이력 제가 찾아보니까
전역하고 나서는 좀 고생을 했다지만 학교도 다시 가고 회사도 차리고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딱 봐도 뭔가 사람이 되게 풋투게더 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샌디랑 너무 다르게. 그래서 그냥 바람 피고 이혼하고 이 사건만 없었어도 뭔가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주 긴 영상 이렇게 넷플릭스에도 다 알려지지 않은 수잔의 일대기 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정말 역대급 사건이었고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어쩌면 마이클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정말 어쩌면 어떻게 그렇게 예쁜 애를 해칠 수가 있어. 첫째 아들도 어디 있는지 전혀 행방을 알 수 없거든요. 마이클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긴 영상이 되었네요. 여러분들 제가 그나마 편집 많이 해서 최종 영상은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3시간 40분째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현재 새벽 4시네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들도 수잔 세바키스를 기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또 좋고 또 수잔의 남은 가족들이 다들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저는 이번 영상을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긴 영상이었을 텐데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영상 준비하느라고 말만 하는데 거의 4시간 가까이 됐는데 준비하는 데는 넷플릭스도 보고 이것도 보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또 이렇게 영상 기다려주신 분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 또 다른 미국 사건 사고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혹은 좋은 밤 되세요. 안녕.